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우리가 흔히 일제강점기라고 부르는 시기가 단순히 지배와 피지배라는 단어로만 설명될 수 있을까요? 오늘 살펴볼 자료들을 통해 이 시기가 한국 사회의 근본적인 뼈대를 밑바닥부터 어떻게 완전히 재편했는지 깊숙이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사실상 사회 구조부터 계층 그리고 사람들의 아주 평범한 일상까지 송두리째 뒤바뀐 그야말로 거대한 변혁의 시간이었거든요. 본격적으로 무거운 데이터나 복잡한 구조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이 장면부터 한번 보시죠. 당장 길거리 풍경만 봐도 느낌이 오실 겁니다. 수백 년간 이어져 온 전통적인 삶의 방식이 외부에서 강제로 밀고 들어온 낯선 식민지 시스템과 얼마나 급격하게 충돌하고 있었는지 바로 보이시죠?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 속으로 이렇게 훅 파고든 변화의 공기를 먼저 느껴보시는 게 앞으로 우리가 다룰 거시적인 변화들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따라가 볼 핵심 주제는 딱 5가지입니다. 첫째, 사회 구조의 재편. 둘째, 사회 계층의 변화와 불평등. 셋째, 극한으로 내몰린 민중의 삶. 넷째, 사회 통제와 억압의 일상화. 그리고 마지막 5번째, 민족의식과 저항운동의 성장입니다. 이렇게 차례대로 쭉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 사회 구조의 완전한 재편부터 곧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이 모습 정말 압도적이지 않나요? 조선총독부 건물의 이 거대하고 묵직한 외관은 당시 일본이 쥐고 있던 거대한 중앙 집권적 권력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이건 그냥 단순히 덩치 큰 관청 건물이 아니에요. 기존에 존재했던 조선의 모든 자율적인 공동체들을 완전히 짓눌러버리고 오직 식민 통치만을 위해 새롭게 짜인 그 통제 시스템의 한가운데 바로 그 심장부였던 거죠. 일제는 겉보기에는 뭔가 꽤 근대적인 행정, 경찰, 교육 제도를 도입하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전혀 달랐죠. 이 3가지 기둥은 철저하게 사람들을 감시하고 지배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촘촘한 경찰과 헌병의 감시망은 말할 것도 없고 특히 교육 제도는 어땠을까요? 오로지 식민지 동화를 목적으로 설계돼서 한국인들 고유의 정체성을 아예 뿌리 뽑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이어서 2번째 주제입니다. 거시적인 정부 차원의 권력이 어떻게 계층 피라미드를 완전히 바꿔놓았는지 사회 계층의 변화와 불평등 심화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새롭게 만들어진 이 계층 피라미드를 한번 보실까요? 정말 숨막힐 정도로 경직된 구조입니다. 맨 꼭대기 저 최상단에는 일본에 협력해서 막대한 토지와 권력을 거머쥔 친일 지주와 관료들이 떡하니 자리 잡고 있죠. 반면 저 밑바닥을 보세요. 땅을 빼앗긴 소작농들 그리고 살 길을 찾아 도시로 밀려난 빈민과 노동자들이 저 거대한 피라미드의 맨 아래층에 완전히 갇혀버린 모습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소수의 친일 엘리트층과 대다수의 평범한 사람들 사이에 생겨난 이 극단적이고 구조적인 불평등입니다. 한쪽은 부와 권력을 독점하는데 다른 한쪽은 말 그대로 벼랑끝 빈곤으로 내몰렸거든요. 이 경제적 격차 자체가 당시 사회를 짓누르는 가장 거대한 모순 덩어리가 된 겁니다. 그럼 도대체 뭐가 이런 말도 안 되는 불평등의 방아쇠를 당겼을까요? 바로 1910년부터 시작된 토지 조사 사업입니다. 겉으로는 근대적 소유권을 확립해 주겠다고 그럴듯하게 포장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완전 무기나 다름없었어요. 수많은 농민들이 대대로 농사짓던 땅의 권리를 하루아침에 몽땅 빼앗겨버렸으니까요. 민중의 경제적 토대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겁니다. 자, 그럼 소수에게 부가가 집중되는 동안 대다수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은 어떻게 파괴되었을까요? 3번째 주제인 극한으로 내몰린 민중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따라가다 보면요, 사람들의 고통이 어떻게 선으로 이어지며 폭발하는지 확연히 보입니다. 1910년대 토지조사 사업으로 경제적 토대가 무너졌고 결국 그 억눌린 분노가 1919년 3.1운동이라는 거대한 폭발로 이어집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죠. 1937년 전시체제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살인적인 식량 통제에 끔찍한 강제동원까지 겹치면서 진짜 사람들을 한계치 그 벼랑 끝에 끝까지 밀어붙이게 됩니다. 참혹한 현실은 농촌이든 도시든 마찬가지였습니다. 농촌에서는 그 살인적인 소작료를 감당 못해서 고향을 등지고 만주로 쫓겨나듯 떠나는 농민들이 넘쳐났고요.
도시는 또 어땠을까요? 살기 위해 보침 싸들고 올라온 사람들을 기다린 건 일본인 소유의 공장에서의 끔찍하게 열악한 노동 환경과 쥐꼬리만한 임금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당시 시스템은 조선의 민중들로부터 최대한의 노동력과 가치를 뼛속까지 쥐어 짜내도록 철저하게 설계되어 있었던 거죠. 이렇게 경제적인 착취가 극에 달하면서 일제는 이 불만 가득한 대중을 도대체 어떻게 통제했을까요? 네 번째 주제, 사회 통제와 억압의 일상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통제와 억압은 정말 숨 쉴 틈 없이 일상 곳곳에 거미줄처럼 쳐져 있었습니다. 철저한 언론 출판 검열로 사람들 눈과 귀를 막고 모이는 것 자체를 원천 봉쇄해버렸죠. 그런데 여기서 더 무서운 건요, 사상을 통제하는 걸 넘어서 아예 우리의 고유한 문화적 정체성 자체를 세상에서 지워버리려고 했다는 겁니다. 멀쩡한 이름을 일본식으로 강제로 바꾸게 한 창식의 명이나 일본어 강요가 바로 그 끔찍한 증거죠. 하지만 여러분, 역사가 늘 증명하듯 억압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반발도 거세지기 마련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주제, 민족의식과 저항운동의 성장을 보시죠. 와, 이 엄청난 인파가 보이시나요? 1919년에 3.1운동은 그 촘촘했던 억압의 사슬을 끊고 쏟아져 나온 그야말로 엄청난 규모의 폭발이었습니다. 학생, 종교인, 노동자, 농민 할 것 없이 모든 계층의 격을 허물고 뭉친 이 거대한 저항은 식민 통치 방식 자체를 바꿔 놓았을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 내부의 판도를 완전히 새롭게 뒤집어 놓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이 3.1운동은 한 번의 뜨거운 외침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일종의 엄청난 기폭제가 되면서 이후의 저항운동들이 훨씬 더 체계적이고 다양하게 뻗어나갔거든요. 조직적인 학생운동은 물론이고요. 생존권을 건 노동자들의 파업, 소장료 인하를 외치는 농민들의 쟁의, 그리고 우리의 말과 역사를 지키기 위한 필사적인 문화운동까지 사회 전반으로 저항의 불길이 들불처럼 번져나간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내용에서 가장 중요하게 챙겨가야 할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일제의 식민정책은 분명 근대화라는 가면을 쓴 지독한 착취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역설적이게도요, 그 가혹하고 폭력적인 억압의 시간들이 오히려 낡은 계급과 신분제를 무너뜨리고 평범한 대중들이 스스로 연대하고 저항하게 만들면서 결국 단단하게 하나 된 근대적 민족의식을 벼려내는 아주 뜨거운 용광로 역할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네요.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본 이 구조적인 착취, 그리고 그에 맞선 치열한 연대의 역사를 바탕으로 할 때 일제강점기를 여전히 단순한 지배당한 암흑기로만 기억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 어둡고 고통스러운 역사 한가운데서 벼려진 현대 한국 사회의 그 끈질긴 회복력과 역동성에 주목해야 할까요? 오늘 살펴본 내용들이 여러분의 역사적 시각을 한층 더 넓혀주었기를 바라며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